안녕하십니까. 생애설계 전문가 과정 강의를 맡은 정재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 뭐냐?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제1조에 보면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기초연금법의 근거에서 운용되고 있는 제도가 기초연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초연금을 누구한테 지급하느냐? 그 지급 대상을 살펴보면 먼저 만 65세 이상이신 분한테 지급을 합니다. 연령 기준이죠. 두 번째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이른바 소득 인정액을 산출합니다. 이 소득 인정액이 매년 고시하는 산정 기준액 이하이신 분, 그런 분들한테만 지급을 한다로 되어 있는데 단독 가구의 경우에는 2021년 기준으로는 선정 기준액이 169만 원이고요. 부부 가구의 경우에는 270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대략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 중에 100분의 70 정도가 되도록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것은 공무원이라든지 사립학교 교직원, 또 군인, 또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근무하시다가 퇴임하신 흔히 말하는 직역연금 수급자, 그리고 그 배우자께서는 이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얼마를 지급하느냐가 또 궁금하시죠? 이때 중요한 개념이 바로 기준연금액입니다. 기준연금액은 2021년 기준으로는 30만 원인데 이 30만 원을 해당되시는 분들한테 모두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연금 수령액이라든지 각종 감액 제도에 따라서 감액을 해서 개개인별로는 이 금액보다 적거나 또 가장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30만 원까지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그냥 저절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을 하셔야 지급이 되는데요. 신청권자는 누구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만 65세 이상이신 분, 그때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한 달 전부터는 또 미리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일단 만 65세 이상이셔야 되고요. 주민등록이 있는 복수국적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국내 체류기간이 아직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외국 국적의 배우자도 신청하실 수 있고 또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으신 분 또는 거주불명 등록자도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신청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급 희망자의 거주지, 주소,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또 전국에 있는 국민연금 지사에서 여긴 어디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에서도 가능하신데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하시고요. 이것은 수급자 본인이 하실 수도 있고 배우자가 하실 수도 있고 또 주소가 같은 자녀가 신청하셔도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소득 인정액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소득 평가액을 어떻게 구하는지, 그 다음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소득 평가액을 구하는 수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보일 수 있는데 일단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근로소득에서 98만 원을 공제해 드립니다. 그리고 난 금액에 대해서 0.7%를 곱하고요. 나머지 소득들을 거기에 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기초연금 때문에 근로소득 얼마든지 구하실 수 있는데 일을 하지 않으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정상적인 근로활동은 더 하시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취지가 녹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것이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느냐? 공적 자료를 조회해 본 결과 반영되는 상시 근로소득 포함이 되고요. 만약에 만 65세 미만의 배우자가 여전히
근로활동 중에 계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에 대해서도 근로소득 공제 적용을 해드린다고 볼 수 있고, 다만 일용 근로소득이라든지 공공일자리, 또 자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이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소득입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당연히 포함이 되는데요.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또 사회보험소득자료 같은 것으로 반영을 합니다. 거기에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또 사업자 등록증 등으로 파악이 되고요. 여기에서 필요경비라든지 단순경비율들은 공제가 된 상태로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자배당소득은 필요공제 없이 그대로 다 전면 100% 플러스가 되고, 연금소득, 연금보험이라든지 연금저축같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들어온 소득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으로 보고, 다만 여기서 일시금으로 수령했을 경우에 연금보험이었는데 일시금으로 찾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그 일시금 수령액은 소득을 보지 않고 금융재산에 포함시킨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공적이전소득, 그러니까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또 산재보험, 또 보훈급여금 같은 것들은 또 공적이전소득으로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료 임차소득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조금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 소유의 고가주택, 시가표준액 6억 이상인 주택을 말씀드리는데 이 집에 거주하시는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일정 정도는 소득으로 간주한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의 0.8%를 곱해서 그것을 가지고 무료 임차소득, 실제로는 발생하는 소득은 아닙니다만 그만큼 혜택을 보고 있다라고 해서 보고 있는 것인데, 예컨대 시가표준액 6억 원인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한 달에 39만 원을 무료 임차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산의 소득 환산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복잡한 수식이 나와서 어떠실까 모르겠는데 사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일단 일반적인 재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일반 재산에서 이 정도는 빼줘야 된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재산이다 라고 해서 기본 재산액을 공제해드립니다. 그리고 금융재산에 대해서도 2천만 원 정도는 또 유사시에 필요한 현금 같은 걸로 봐서 그 정도 또 빼준다, 공제를 해드리고, 그 밖에 각종 부채에 대해서도 당연히 빼줘. 그렇게 하면 이른바 순자산, 물론 거기에서도 기본재산이라든지 금융재산 2천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겠습니다만, 자, 그 금액에 대해서 연 4%로 소득 환산율을 적용을 하고 다시 월 12개월로 나눈 이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PEAO 빌려부되는 건 뭐냐? 이른바 고가 자동차 같은 것들, 또 골프 이어권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별도의 재산으로 봐서 또 추가로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월로 실제로는 소득은 아니지만 재산을 보유한 만큼 소득으로 일정 부분 환산을 시켜가지고 더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X. 재산의 종류를 좀 살펴볼까요? 네. 크게는 보면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일반 재산에는 부동산, 임차보증금 이런 것들 들어갑니다. 이때 부동산은 시가 표준액으로 평가한다. 이 부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도 포함이 되고, 또 자동차, 회원권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금융재산에는 일반적인 금융재산 들어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재산액, 그러니까 이 정도는 최소한 주거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해서 일반 재산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데, 어디에다가 주소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서울과 같은 대도시라고 한다면 1억 3,500만 원을 기본재산에서 공제해 드립니다. 중소도시, 그러니까 도회시라든지 또 세종시 같은 경우는 8,500만 원, 또 도회, 군 같은 경우에는 7,250만 원을 공제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기타, 증여재산인데요. 증여재산에 대해서도 소득 환산액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일단 증여한 재산 가액에서 만약에 이걸 증여를 하고 아니면 처분을 하고 나서 현금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다른 또 재산을 취득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들은 또 빼주고,
본인 소비분과 자연적 소비 금액을 빼서 기타 증여재산을 환산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증여 당시에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반영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증여라는 것은 무상으로 양도한다든지 또 단순하게 명의를 변경한다든지 해서 어쨌든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이 되겠고요. 그 밖에 공익이라든지 자선 목적으로 이렇게 종교단체라든지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시는 경우도 좋은 뜻을 하신 거긴 합니다만 이 증여 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자연적 소비 금액이라고 해서 이 정도는 매년 얼마씩 차감을 해주는 그런 개념이 들어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뒤에 표로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 중에 이 재산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렇다면 내 재산을 좀 줄이면 되겠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이렇게 증여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증여를 하신다고 해서 그 재산이 그대로 다 즉시로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고 일정 정도 기간이 지나야 그것이 다 소진이 된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증여 가액별 재산 소진 기간인데요. 예를 들어서 3억 원인 주택을 자녀한테 증여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본인 재산에서 3억이 빠져나간 것이죠. 하지만 단독 가구의 경우에는 아까 보신 자연감소분을 인정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12년 7개월 정도가 지나야 이 3억 원이 다 소진이 된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부부 가구라면 좀 더 짧아져서 10년 3개월 정도가 걸려야 3억의 재산이 다 소진돼서 본인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 소득 환산액에서 완전히 다 빠져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때문에 증여를 하셨는데 정작 이 기간이 다 도래하지 않아서 물론 조금씩 줄어들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 때문에 증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일들이 간혹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채는 공제를 해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이라든지 또 주택연금에 대해서 수령받은 그 누계액도 부채로 간주해서 또 차감을 해드립니다. 그 밖에 공공기관이라든지 공제회에서 받은 대출금 당연히 공제해드리고요. 개인 간의 부채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 개인 간의 부채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판결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사채로 인정이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임대보증금도 회계적으로는 당연히 부채이긴 합니다만 시가표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인정이 되지만 단 한 채만 인정된다는 것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마이너스 대출 인정 안 되고요. 카드론, 또 단기간에 의한 어떤 어음 할인에 의한 대출 같은 것들도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 간에 빌린 빚은 맞는데 뭔가 아직 법원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채에 대해서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초연금 급여의 결정 및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급여액의 결정 과정은 크게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 대상 유형이 분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유형에 따라서 기초연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15만 원에서 30만 원의 기초연금액이 산정이 되고 여기에 감액을 적용시킵니다. 부부 감액이라든지 또 소득 역전 방지 감액 같은 감액을 적용한 연후에 최종적으로 1인당 최저 3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액수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을 좀 더 상세하게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총 7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예컨대 무연금자, 국민연금 같은 게 전혀 없다. 이러신 분들 같으면 1유형에 해당이 되시겠고요. 또 국민연금 수급권자 중에서도 유족연금 받으시는 분 있을 수 있고 또 노령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그 액수에 따라서 유형이 되게 달라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역연금의 특례 대상이신 분들도 예를 들면 7유형으로 해당이 됩니다. 이 유형에 따라서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다 받을 수 있는 유형 1, 2, 3, 4 유형은 그렇게 되겠고요. 5유형과 6유형 경우에는 부가연금액부터 기준연금액까지 즉 1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사이로 결정이 되고 마지막 7유형은 부가연금액이
일단 기초연금액으로 산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2단계에서는 1인 수급 가구냐 2인 수급 가구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일단 1인 수급 가구다 그러면 부부가액 적용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2인 수급 가구의 경우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받는다. 이래서 개별적인 기초연금액에 대해서 20%씩을 감액합니다. 그 다음에 이 기초연금 수령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 경계선에 계신 분들 경우에 어떤 분은 받아서 소득이 더 높아진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반대로 기준보다 살짝 높아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소득이 역전된 일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감액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1, 2, 3단계를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기준연금액의 10%, 즉 3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받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2인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의 10%부터 부가연금액 사이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수급가구 유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단독가구는 신청자가 만 65세 이상이신 분, 배우자가 안 계신 경우에 단독가구로 보겠습니다. 또 부부가구로 조회가 되는데 사실 이혼으로 확인되는 경우, 인정되는 경우도 단독가구로 보고요. 또 신청자의 배우자가 고유 식별번호가 없는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에도 단독가구로 봅니다. 부부 1인 가구를 보겠습니다. 신청자가 만 65세 이상이시지만 아직 배우자가 65세가 안 되신 경우 이럴 때는 부부 1인 가구로 보고요.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이긴 한데 그중에서도 1인 가구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직역연금의 특례수급권자 가구, 그러니까 부부 중 한 사람이 기초연금 또는 장애연금 받는 경우 해당이 되고 또 그 밖에 행방불명, 가출 등으로 이 배우자 부재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부부 중에 한 사람이 국외 체류를 한 60일 이상 하시게 될 경우에는 또 1인 가구로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부부 2인 가구입니다. 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상이신 경우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역연금 수급권자 가구로서 부부가 모두 예외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이른바 특례수급자의 경우에도 부부 2인 수급 가구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의 지급을 좀 살펴볼까요? 네, 지급 방식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할 수 있습니다. 대신 신청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급자 명의 계좌로 입금을 해드리고 매달 25일 날 입금을 합니다. 이 연금에 대해서 압류가 또 되는 게 큰일이죠. 그래서 이 압류를 막기 위한, 압류 방지를 위한 전용 통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국민연금에서도 이 안심통장이라고 해서 압류를 방지한 통장이 있는데 문제는 국민연금의 압류 방지 통장, 안심통장에다가 이 기초연금까지 같이 받을 수 없느냐 이런 문의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전용 압류 방지 통장을 만드셔서 그쪽으로 받으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